제가 고등학생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학업에 열중하던 시절, 그날도 평소처럼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집까지는 약 30분 정도 걸리는데 중간쯤에 낡고 사용되지 않는 채 몇 년째 방치된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친구들 사이에서는 종종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곤 했습니다. 그날은 달빛이 밝아 유난히 폐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그 앞을 지나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마치 누군가 저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분이 묘하여 걸음을 멈추고 폐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창문에서 무언가 흘끗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겁이 많았던 저는 괜히 불안해져서 빠르게 발걸음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그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자 그들 역시 폐가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 집에는 예전에 무슨 안 좋은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주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우리는 주말에 함께 그 집을 탐험하자고 의기투합했습니다. 사실 겁이 나기도 했지만 친구들과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우리는 폐가로 향했습니다. 낮이었지만 저택은 음침하고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문을 밀어보니 삐걱거리며 열렸고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 찼습니다. 고요한 정적이 흘렀고 우리는 서로에게 말 한마디 없이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집안 곳곳에 마치 누군가 아직까지 살고 있는 듯한 흔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을 담은 그릇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신문지는 의자 위에 가지런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방을 하나씩 돌아보던 중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방의 문 앞으로 갔을 때였습니다. 다른 방들과 달리 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도구를 찾아 문을 억지로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인형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방처럼 꾸며져 있었지만 어딘가 비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친구가 방 구석에 놓인 오래된 사진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앨범을 펼쳐보며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사진 속 인물들에게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의 표정은 어느 순간 모두 어딘가 침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이들과 함께 선명하게 현재 우리 중 한 명과 닮은 사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얼어붙은 우리는 급히 집을 나와 열심히 달렸습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이후로 친구 중 한 명이 계속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항상 그 집에 있는 자신을 보았고 누군가 자신을 부르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몇 주 후 그 친구는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님께 연락해보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방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낡은 폐가로 달려갔지만 그 이후로 그 친구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일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한 소문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고 마치 그 집과 관련된 모든 기억을 지우려는 듯했습니다. 이후로 저는 그 마을을 떠나 대학에 진학했고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웃으며 넘길 나이가 되었지만 가끔씩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꿈처럼 떠오릅니다. 그날 우리가 발견했던 사진 그리고 사라진 친구의 목소리가 말입니다. 지금도 그 폐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누군가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그 안에 무슨 이야기가 도사리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겠지요.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는 대학생 민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한 방 안에서 타자 소리만이 들려왔다. 깊이 집중하고 있던 민수는 문득 목이 말라 냉장고에 물을 가지러 갔다. 냉장고 문을 열고 물병을 꺼내려는데 문 밖에서 눈에 띄게 문질러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왜 이 시간이었을까? 평소에는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다. 문을 살짝 열고 복도 쪽을 내다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이웃 주민들이 지나가는 시간도 아닌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민수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다. 그때 문 밖에서 다시금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고 문 앞까지 다가온 느낌이었다. 급작스럽게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도 민수는 조심스레 도어 뷰어로 밖을 내다보았다. 복도는 여전히 어두웠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조금 안심한 민수는 문을 닫고 이번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집중하기로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느껴지면서 등골이 오싹해졌다. 민수는 이어폰을 빼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여전히 아무것도 이상한 것은 없었다. 불길한 느낌은 가시지 않았지만 민수는 다시 앉아 과제에 집중하려고 했다. 잠시 후 컴퓨터 화면이 갑자기 깜박거리기 시작했다. 이런 증상은 처음이었다. 민수는 컴퓨터가 고장난 줄 알고 당황했지만 이내 화면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바로 그때 컴퓨터 화면에는 민수가 절대 설치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하나 떠 있었다. 귀신과의 대화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엇갈린 마음으로 민수는 그 프로그램을 클릭해 보았다. 화면에는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물음이 나타났다. 민수는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민수입니다라고 타이핑했다. 그러자 곧바로 안녕하세요. 민수. 여기서 놀러 와줘서 고마워요. 라는 답장이 돌아왔다.
민수는 소름이 돋았다. 프로그램이 그냥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인공지능 챗봇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타이핑을 시작하려던 찰나 화면이 꺼졌다. 이번엔 컴퓨터 본체에서 불길한 연기 냄새가 나길래 급히 전원 케이블을 뽑았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방 안은 여전히 정적이 가득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 민수는 다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방 안에 있는 거울에 무언가 반사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몸을 돌리면서 거울을 자세히 보니 민수 자신의 모습 뒤에 웬 여인의 흐릿한 형상이 서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오싹한 느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순식간에 몸이 얼어붙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민수는 오직 눈을 질끈 감고 다시 떠보았다. 그 형상은 사라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어떻게든 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을 찾아보기로 했다. 여러 공포 게시판을 뒤지던 중 민수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글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 역시 거울이나 화면 속에서 정체불명의 형상을 목격한 후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기이한 일을 겪었다고 했다. 그중 몇몇은 심령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이후로도 며칠간 민수는 수상한 상황을 계속해서 겪어야만 했다. 매일 밤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으며 컴퓨터는 때때로 이유 없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다.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낯선 사람의 속삭임이 적막한 방 안에 가득 찼다. 이런 일이 한 달쯤 계속되자 민수는 한 무속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무속인은 민수의 방을 방문하여 자세히 살펴본 뒤 이 공간에 유령이 머물고 있음을 감지했다고 말했다. 그것은 오랫동안 방치된 한 기운으로 이 방을 차례로 점유한 이들 중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에게만 반응했다고 설명했다. 무속인은 여러 가지 의식을 통해 민수의 원룸에 있던 유령을 쫓아내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의식이 끝난 후 방 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듯했다. 돌아오는 길에 민수는 마음이 한결 편해진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민수가 다시 진정한 일상을 찾아가는 듯 했을 때 어느 날 밤 컴퓨터가 다시 켜졌다. 이번에는 유령이 아니라 이제 다른 곳으로 갈게요. 고마웠어 라는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다. 민수는 컴퓨터를 다시 끄고 이번 일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가 또 다른 경로로 어디론가 사라진 이후 민수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을 겪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방에 거울 앞을 지날 때마다 민수는 왠지 모르게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귀신이 나오는 아파트라는 제목으로 시작됩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구조가 특이하고 복도가 좁다 보니 첫 방문객들에게는 다소 기괴한 인상을 주는 곳이었죠. 이 오래된 아파트는 곧 철거를 앞두고 있어 대부분의 세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몇몇 가구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세대에 혼자 살던 김영수 씨는 흔히 듣는 귀신이 나오는 아파트라는 소문을 반신반의하며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가 그 아파트에 이사온 지 2달쯤 됐을 때 처음으로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한밤중 갑자기 복도 쪽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이겠지 하고 무시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커져 결국 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장난치는 것이라 생각하며 그는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더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욕실 거울에 갑자기 습기가 차는가 하면 형광등이 깜빡이는 현상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계적인 문제일 뿐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길한 느낌을 떨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영수 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만난 이후 할머니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김 씨의 아파트에서 예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설명해 주었는데 그곳에서는 수년 전 한 가족이 의문의 사고로 모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 아파트 세대에 입주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경험을 했고 결국 이사를 가곤 했다고 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이 이야기를 들은 뒤로부터 거울에 나타나는 낯선 사람의 형상을 보거나 욕실에서 알 수 없는 냉기를 느끼곤 했습니다. 그는 점점 겁에 질려갔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마침내 그는 심각한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김 씨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보니 자기 침대 끝에 하얀 옷을 입은 여성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김 씨를 내려다보며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그녀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김영수 씨는 더 이상 그 아파트에서 살 수 없음을 직감하고 급히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이사를 나가던 날 그는 최근까지 살던 그 아파트 현관문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면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틈 사이로 여전히 그 여성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김영수 씨는 그 아파트를 떠났고 시간이 흘러 그 단지는 철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사람들의 실루엣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철거된 그 아파트의 자리에 이제는 새 건물이 들어섰지만 그 장소에 얽힌 소문은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포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회자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두려움을 안겨주곤 합니다. 현실과 허구의 경계에서 있는 사람에게 스릴을 제공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각색되고 전파될 것입니다.